잔고 3,400원. 농담이지? 은행 잔고에 숫자들이 선명하게 박혀 있었다. 3,400원, 3,400만 원이 아니라 3,400원이었다. 콕 찍힌 그 숫자에서 눈을 떼지 못한 채 안재우는 한참을 멈춰 있었다. 주말 저녁처럼 그의 눈이 깜깜해지는 것 같았다. 잔액 3,400원. 이게 뭐야? 서연의 얼굴에 잠깐 그늘이 스쳤다. 하지만 곧 억지 웃음을 지었다. 그게 반찬값도 비싸고 물가도 오르고 이것저것 쓰다 보면 나도 어떻게 된 건지. 반찬이 600 몇십만 원어치야? 재훈이 고개를 가로저었다. 그제야 서연의 미소가 깨지듯 굳었다. 그건 무슨 소리야. 내가 그렇게 막 쓴 거 아니야. 월급이 700이야. 재훈의 목소리가 조금 더 또렷해졌다. 대출도 없고 적금 넣고 생활비 쓰고 우리 둘이 사는데 부족함 없잖아. 근데 통장에 3,400원? 거실은 조용했지만 공기는 무겁게 내려앉았다. TV에서는 누군가 웃고 떠드는 예능이 흘러나왔지만 그 소리는 멀리서 들리는 잡음 같았다. 여보, 나 진짜 그냥 살다 보니까. 살다 보니까 재훈이 헛웃음을 터뜨렸다. 살다 보니까 통장 바닥이 기적처럼 나도 모르게 없어졌다고? 이건 그냥 썼다가 아니라 어딘가로 새고 있는 거야. 서연은 입술을 깨물었다. 손가락이 떨리는 게 눈에 보였다. 연봉 1억, 잘 나가는 IT 기업에 다니는 재우는 또래보다 많이 벌었다. 실수령액은 거의 월 700만 원이었다. 같은 나이 직장인 사이에서 꽤나 부러움을 사는 수준이었다. 결혼을 앞두고 친구들이 술자리에서 농담처럼 말했다. 야, 서연 씨는 전생에 나라를 구했나 보다. 넌 회사에서도 잘 나가고 성격도 착하고 둘이 살면 돈 걱정은 없겠네.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라고 재훈도 한동안 믿었다. 둘이 살기 시작한 지 3년? 대출도 없고 차도 중고로 합리적으로 샀고 허세 부릴 시간도 없이 일만 했다. 그런데 3,400원. 이건 숫자가 아니라 지금까지의 성실하게 살아온 내 삶이 무너지는 느낌이었다. 계좌 이체 내역 보자. 조용히 던진 말이었지만 서연은 반사적으로 움찔했다. 지금? 그럼 지금 봐야지. 나중에 보면 돈이 갑자기 늘어 있어. 비꼬는 말투가 튀어나오고 나서야 재훈 스스로도 놀랐다. 자기 성격이 이런 사람이 아니었다. 하지만 3,400원이 그의 여유를 젓갈처럼 소금에 절여 말려버린 듯했다. 잠시 망설이더니 비밀번호를 누르고 계좌 이체 내역을 열었다. 제발 별거 아니어라. 재훈은 간절하게 속으로 빌었다. 자기 눈이 잘못 본 거였으면, 시스템 오류였으면, 아니면 서연이 잠깐 장난삼아 다른 계좌로 옮겨둔 거라면 얼마든지 웃으면서 넘길 수 있을 것 같았다. 하지만 화면에 펼쳐진 내역은 너무도 충격적이었다. 매달 25일 100만 원 이체 수취인 임용자. 매달 말 75만 원 부동산 관리비. 중간중간 고액 카드 결제 대금 이체. 무려 500만 원, 월급의 70%가 넘는 수준이었다. 이게 다 뭐야? 재훈의 손이 덜덜 떨렸다. 아, 그게 엄마한테. 서연이 입술을 달싹였다. 목소리가 작아서 들릴 듯 말 듯했다. 엄마 뭐? 엄마 용돈 매달 100만 원씩. 시간이 뚝 하고 끊기듯 멈춘 것 같았다. 뭐라고? 여보, 나 진짜 말하려고 했는데 엄마가 요즘 허리도 안 좋고 나 때문에 고생 많이 했잖아. 그래서 그 정도는 딸로서 해야 하지 않을까 해서. 이건 뭐야? 부동산 관리비. 그건 엄마 사는 집 월세. 장모님 집. 엄마가 다 낸다고 하지 않았어? 건물 있다고. 월세 받아서 산다고. 서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눈동자가 흔들리고 손가락은 화면 가장자리를 괜히 문질렀다. 그게 엄마가 너무 자존심 상해해서 여보한테 패 끼치는 거 싫다고. 그래서 그냥 그렇게 말하라고 해서. 그래서 사실은 재훈이 훅 숨을 들이켰다. 가슴이 조여왔다. 지금 이 답변에 따라 뭔가 되돌릴 수 없는 선이 그어질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사실은 건물은 없어. 월세도 다 여보 통장에서 나갔어. 거기에 또 카드 결제.
해외 결제 내역이 몇 번이고 눈에 띄었다. 이건 해외 항공권, 호텔. 엄마랑 3개월에 한 번씩 해외여행 간 거. 그때마다 엄마가 다 낸다고 했잖아. 여보 속 편하게 해주려고 그랬어. 당신 힘들게 일하는데. 나까지 부담 주기 싫어서. 부담을 안 줘. 내 돈으로 여행을 가면서 엄마가 다 낸다고 말한 게 부담을 덜어준 거라고 생각해. 서연은 숨을 들이켰다가 끝내 눈물을 터뜨렸다. 우리 엄마가 아빠 없이 나 혼자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잖아. 등록금, 학원비, 옷 다 혼자 벌어서 해줬어. 그렇게 살다가 겨우 딸 시집 보냈는데 딸이 이 정도도 못 해줘. 울음 섞인 목소리에는 억울함과 분노가 함께 얽혀 있었다. 그래, 그 고생한 거 존중해. 장모님이 힘들게 산 거 나도 알고. 그래서 결혼할 때 나도 부모님처럼 모시겠다고 말했어. 재훈의 목소리는 의외로 차분했다. 하지만 그 차분함 때문에 멘트 하나하나가 더 차갑게 들렸다. 근데 거짓말까지 하면서 내 돈을 가져다 쓰는 건 다른 문제야. 그건 효도가 아니라 배신이야. 그리고 나한테 아무런 이야기도 없이 내 돈을 쓰는 건 이해할 수 없어. 서연은 아무 말도 못하고 울기만 했다. 눈물방울이 턱을 타고 떨어져 손등 위에 차갑게 튀었다. 재훈은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다. 등받이에 등을 기댔지만 마치 등 뒤가 비어있는 것처럼 허공에 몸이 떠있는 느낌이었다. 그날 밤 재훈은 거의 한숨도 자지 못했다. 천장을 바라보고 누워있으면 숫자와 단어들이 머릿속에 떠다녔다. 잔액 3,400원. 생각해보니 눈앞에 일상이 처음부터 금이 가 있던 것 같았다. 그는 그 금을 보지 못하도록 일부러 눈을 돌리고 있었던 걸까. 결혼 초 장모님 인사 간 날이 떠올랐다. 그때 장모는 유난히 반짝이는 가방을 들고 있었다. 디자이너 브랜드 로고가 큼지막하게 찍혀 있었다. 엄마, 이거 새로 샀어? 예쁘다. 아, 이거? 싸게 샀어. 세일하길래. 요즘 신상들 예쁜 거 많이 세일하더라. 그때는 그냥 신경을 쓰지 않았다. 그러나 지나치게 자주 보이는 명품과 해외여행 사진. 그때마다 서연은 말했다. 우리 엄마 건물 하나 있다니까. 월세만 받아도 넉넉해. 이제야 그 말들이 전부 거짓말이었다는 걸 알게 됐다. 다음 날 저녁 재훈은 결국 장모에게 전화를 걸었다. 손가락이 통화 버튼 위에서 잠시 멈췄다가 꾹 눌렀다. 안서방 무슨 일이야?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장모의 목소리는 언제나처럼 느긋했다. 장모님, 잠깐 이야기 좀 드려도 될까요? 그래, 왜 무슨 일 있어? 장모님 힘드시면 제가 용돈을 드리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처럼 매달 큰 돈이 나가고 월세까지 다 제가 내는 상황은 저도 부담이 너무 커서요. 그리고 돌아온 대답은 재훈의 예상보다 더했다. 내가 이 나이에 왜 일을 해야 하나? 장모의 목소리는 담담했다. 오히려 약간의 비웃음이 섞인 지점까지 느껴졌다. 딸이 돈 잘 버는 남자랑 결혼했으면 편하게 살게 해줘야지. 내가 젊을 때 그렇게 고생해서 딸 키워놨는데 이제 와서 또 내가 뭘 더 하라는 거야? 이제는 대접받을 때가 된 거지. 재우는 순간 말문이 막혔다. 그는 가까스로 입을 열었다. 지금처럼 지출한다면 저희한테는 큰 빚이 됩니다. 아니, 빚은 나중 문제고 사람부터 생각해야지. 너도 부모 될 거잖아. 아이 키워봐. 그럼 내가 무슨 마음인지 알게 될 거야. 그 말이 끝나는 순간 재우는 정말로 가슴 한가운데서 딱 하고 뭔가 부러지는 소리를 들은 듯했다. 그날 밤 그는 엑셀 파일을 열었다. 지난 3년간의 통장 거래 내역을 쭉 내려받아 정리했다. 초록색 칸과 숫자들이 화면을 가득 채웠다. 이게 내 지난 3년이었구나. 열심히 일한 보람이라고 믿었던 것들, 미래를 위한 씨앗이라고 생각했던 돈들이 줄줄 새어나가 다른 사람의 명품 가방과 해외여행과 사치로 변해 있었다. 엔터 키를 누를 때마다 합계가 올라갔다. 거의 1억 5천만 원이었다. 재우는 모니터를 한참 바라보다가 천천히 눈을 감았다. 이게 내가 아내와 장모를 믿은 대가인가? 해가 떠오를 즈음 그는 마음속으로 하나의 문장을 또렷하게 떠올렸다. 이대로는 안 된다. 오늘 퇴근하고 이야기 좀 더 하자. 재훈이 말했다. 퇴근 시간.
창밖에는 붉은 노을이 도시의 건물들 사이로 스며들고 있었다. 안재우는 운전석에 앉아 핸들을 잡은 채 잠시 시동을 걸지 않았다. 손바닥에 똑똑 땀이 맺혔다. 조수석에 놓인 서류 가방이 흔들렸다. 그 안에는 두꺼운 파일 한 권이 담겨 있다. 최근 3년간 통장 및 카드 내역 정리 파일. 집에 도착하자 서연은 이미 거실에 앉아 있었다. 낮보다 더 심하게 부어있는 눈. 손에 잡고 있는 티슈는 구겨져 있었다. 재우는 신발을 벗고 조용히 들어왔다. 말을 준비해왔지만 막상 그녀의 얼굴을 보니 얘기하기가 어려워졌다. 밥 차릴까? 아니, 재우는 손을 들어 조용히 끊었다. 먼저 이야기하자. 서연이 입술을 깨물었다. 모서리가 다른 휴지 조각이 그녀의 손가락 사이에서 뭉개졌다. 재우는 소파 맞은편에 앉았다. 가방에서 파일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이거 뭐야? 서연의 목소리는 겁먹은 아이 같았다. 우리 지난 3년간 지출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정리한 거야. 서연의 어깨가 반응하듯 움찔했다. 재우는 파일을 열었다. 서연은 시선을 거두려 했지만 피할 수 없는 이야기였다. 서연아, 나는 내가 엄마를 돕는 걸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 할 수만 있다면 나도 도울 수 있어. 잠시 말을 멈춘 뒤 그는 눈을 마주 보며 이어 말했다. 재우는 고개를 숙인 채 천천히 종이를 넘겼다. 난 내가 엄마 도와주는 걸 이해해. 하지만 이렇게까지 숨길 이유는 없잖아. 서연은 눈치를 보며 손끝을 꼼지락거렸다. 엄마가 말하지 말라고 해서 여보가 실망할까봐. 실망? 재훈이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빛은 화가 아니라 깊은 피로였다. 이미 다 알고 나니까 실망보다 허무해. 서연은 입술을 깨물고 눈물을 삼켰다. 며칠간 고민하던 재훈은 드디어 한 가지 마지막 선택지를 꺼냈다. 생활비를 줄일 방법을 생각해봤어. 서연이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봤다. 어머니가 월세, 생활비를 감당하기 어려우시면 우리랑 같이 사시는 게 어떨까 하고 생각했어. 서연의 표정에 복잡한 감정이 스쳤다. 엄마가 좋아하실까? 우리 결혼하고 장모님도 직장을 관뒀잖아. 작은 건물이 있어서 월세 받으며 생활할 수 있다고 알고 있었는데 그것도 아니고 소득이 전혀 없어. 혼자 사실 수가 없어. 함께 살면 외롭지도 않으실 거고 월세, 생활비도 줄일 수 있고 조금 있으면 아이도 태어나는데 손주 봐주시면 용돈도 드리고 모두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 재훈은 마지막 남은 희망처럼 말을 이어갔다. 솔직히 계속 이렇게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살 수는 없잖아. 지나간 일은 어쩔 수 없고 우리도 미래를 대비해서 저축도 하고 해야지. 그 말에는 서연도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 담겨 있었다. 결국 서연은 장모에게 전화를 걸었다. 통화는 스피커폰으로 하였다. 엄마, 우리 집으로 들어오는 건 어때? 같이 살면 절약도 되고. 잠시의 침묵. 그리고 당혹스러울 정도로 빠르게 튀어나온 장모의 대답. 뭐? 내가 왜 거기로 들어가? 서연은 조심스레 말했다. 엄마 혼자 사는 것도 힘들고 여보랑 나도 지금 상황이. 장모는 말을 끊었다. 몇 달 있으면 애 태어나잖아. 내가 너희 집 애 봐주는 사람이냐? 나 애 안 봐. 힘들어서 못해. 너네끼리 알아서 해. 서연의 손이 얼어붙었고 재우는 소파 뒤로 고개를 젖히며 천장을 바라보았다. 장모의 말은 한치의 여지도 없었다. 엄마, 그런 뜻이 아니라 같이 지내면. 아니 나는 너희 집 들어가면 가정부 되는 거나 마찬가지야. 절대 싫다. 네 남편 돈 잘 벌잖아. 그냥 도와달라고 해. 그 말에 재우는 쓴웃음을 삼켰다. 내가 마지막으로 내민 손을 이렇게. 통화가 끝나고 서연은 무거운 표정으로 남편을 바라보았다. 여보, 엄마가 그게. 알아. 재우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다. 그의 표정은 더 이상 기대도 실망도 아니었다. 깨달음이었다. 장모님은 도움이 아니라 돈만 필요한 분이야. 그걸 이제 확실히 알았어. 그날 밤 재우는 결심을 말했다. 서연아, 그는 차분하게 아내의 시선을 마주했다. 앞으로 돈 관리는 내가 할게. 너는 생활비 받아서 그 안에서만 쓰고. 서연은 움찔했고 곧 눈물이 고였다. 여보, 정말 그러려고 한 게 아니라 엄마 때문에. 알아. 재우는 부드럽게
그러나 흔들림 없이 말했다. 근데 장모님은 우리 가정을 갉아먹고 있어. 그리고 너는 그걸 도왔고. 서연은 입술을 꽉 깨물며 울음을 참았다. 재우는 마지막 문장을 조용히 덧붙였다. 이제부터는 우리 집은 내가 지킨다. 그 말은 선언이자 한 가정의 무너진 균형을 다시 세우려는 첫 삽과도 같은 무게를 지니고 있었다. 재훈이 돈 관리를 하겠다고 선언한 그날 밤, 집안 공기는 유리처럼 얇고 차가웠다. 서연은 침대 모서리에 앉아 손가락만 꼼지락거리며 말을 잇지 못했다. 재훈은 침대 반대편에서 등을 돌린 채 누워 있었다. 그는 화가 나서 등을 돌린 게 아니었다. 그저 더는 무엇을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서였다. 다음 날 아침 식탁. 서연은 평소보다 더 일찍 일어나 밥을 차렸지만 그녀의 눈에는 밤새 울었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 여보, 오늘 저녁에 우리 얘기 좀 더 하자. 그 한마디에 담긴 온도는 낮았지만 그만큼 솔직했다. 기대도 없고 그렇다고 포기한 것도 아니다. 그저 지금은 서로를 다시 지켜보는 단계였다. 퇴근길, 재훈의 휴대폰이 울렸다. 화면에는 장모님이라는 글자가 뜨고 있었다. 재훈은 잠시 멈칫했다. 그리고 천천히 통화 버튼을 눌렀다. 예, 장모님. 안서방. 장모의 목소리는 짜증과 억울함이 섞여 있었다. 너희 집 들어가는 거 말이야. 난 애 봐주는 사람 아니다. 얘가 왜 너희 애를 봐야 해? 난 이제 편하게 살 나이야. 재훈은 담담하게 대답했다. 맞아요. 장모님, 애 봐주는 사람 아니에요. 우린 가족이니까 같이 살아볼 방법을 제시한 거고요. 아니, 내가 너희 집 들어가서 일을 하라고? 내가 평생 애 키우고 고생했는데 이제 와서 또 일하라고 하는 거야? 장모님이 원하시는 만큼 돈을 드릴 수 없으니까요. 대신 함께 사는 거면 서로 역할을 나누는 게 맞죠. 장모의 목소리가 갑자기 날카로워졌다. 난 그런 거 못해. 내가 왜 일해야 하니? 사위가 돈 잘 버는데 나를 좀 도와주는 게 그렇게 어려워? 재호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결국 나를 돈줄로만 보는구나, 장모님. 그는 조용히 말했다. 앞으로는 용돈도 줄 수 없습니다. 순간 수화기 넘어가 정적에 잠겼다. 그리고 바로 폭발했다. 뭐? 너 지금 나를 무시해? 나 이렇게까지 만드는 게 딸이랑 사위냐? 너 진짜 너무한다. 재호는 더 이상 대화가 의미 없다는 걸 깨달았다. 장모님,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전화를 끊었다. 그날 저녁 서연은 남편의 얼굴만 봐도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 수 있었다. 엄마한테 전화 왔었지? 응, 엄마가 또 뭐라고 했어? 재호는 가볍게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 예상했던 반응이야. 서연은 눈을 감고 숨을 길게 내쉬었다. 그러다 조심스레 물었다. 여보, 정말 용돈 끊는 게 맞아? 우리가 버틸 수 있는 수준을 넘었어. 이제는 가정을 지키는 게 먼저야. 서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리고 그 침묵 안에는 남편에게 미안함과 엄마에게 느끼는 죄책감이 한꺼번에 뒤섞여 있었다. 2달 후 서연의 휴대폰이 울렸다. 화면을 본 순간 그녀는 얼굴이 잿빛이 되었다. 카드사. 여보, 재우는 서연의 표정만 보고 이미 불길한 예감을 느꼈다. 무슨 일이야?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재훈에게 건넸다. 카드가 연체됐대. 압류 들어온대. 서연은 울먹이며 말했다. 뭐라고? 얼만데? 1,500만 원. 재훈은 순간 말을 잃었다. 숨조차 들이쉬는 것이 어려웠다. 어떻게 된 거야? 서연은 얼굴을 감싼 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한테 내 카드를 줬어. 재훈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몇 달 됐어. 엄마가 현금이 없다고 해서 잠깐만 쓰겠다고 그래서. 잠깐! 재훈의 목소리는 공기보다 건조했다. 서연은 흐느끼며 고개를 저었다. 나도 모르게 계속 썼나 봐. 조금만 쓰라고 했는데. 재훈은 깊은 침묵 속으로 빠져들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그래서 1,500만 원이 된 거구나. 서연은 바닥에 주저앉으며 울음을 터뜨렸다. 여보, 나 어떡해. 나 이제 신용불량 되는 거야? 재훈은 천천히 숨을 들이쉬었다. 그리고 아주 침착하게 말했다. 맞아, 그럴 수도 있어.
서연은 공포에 질린 눈으로 남편을 바라봤다. 여보, 제발, 어떻게 좀 해줘. 나 무서워. 그때 재훈의 표정이 완전히 굳어졌다. 서연아, 그는 아내 앞에 앉아 똑바로 눈을 바라봤다. 이건 내 실수이기도 하고 내가 만든 결과이기도 해. 말은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는 단단함이 있었다. 그리고 더 이상 내가 대신 떠안아주진 못해. 서연의 울음은 더 크게 터졌다. 하지만 재훈의 마음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마음속으로 단단히 다짐했다. 이제부터는 우리 둘 다 대가를 치를 때다. 그리고 이 결심은 서연의 회생 절차와 장모의 삶의 재편으로 이어지는 거대한 변화의 시작점이었다. 카드 연체 사실을 알게 된 날 밤, 서연은 거실 한가운데서 오래도록 울었다. 그 울음에는 후회보다도 두려움이 더 짙게 배어 있었다. 나 이제 어떡해. 엄마 때문에 내가. 재훈은 가만히 서연을 바라보았다. 위로하지도 않았고 비난하지도 않았다. 그저 더 이상 감정을 덧칠할 단계가 아니다라는 걸 알고 있었다. 다음 날 재훈은 개인 회생 절차를 알아보았다. 더 이상 재훈이 아내의 카드 값을 갚아 주지 않을 것이다. 이번에 카드 빚을 갚아주면 또 반복될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아내와 장모가 변하지 않으면 무한 반복이 될 것은 너무 뻔하다. 그들이 벌인 일은 그들이 책임지게 해야만 앞으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을 것이다. 서연아, 그의 목소리는 나지막하지만 선이 분명했다. 지금 해야 할 건 감정이 아니야. 정리를 해야 해. 무슨 정리? 재우는 한 묶음의 종이를 꺼내 식탁 위에 내려놓았다. 개인회생 안내서, 필요한 서류 목록, 채무 조정 절차. 서연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다. 여보, 설마 나보고 회생 신청하라는 거야? 그래야 해 지금은. 그는 단호히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대신 갚아주면 너는 분명 장모님이 불쌍해서 다시 카드를 발급받아 줄 거야. 같은 일이 또 반복돼. 그렇게 살 수는 없어. 회생 신청하면 모든 금융거래가 정지돼. 이게 제일 안전해. 서연은 고개를 저으며 울먹였다. 여보, 그래도 나 신용불량자 되는 건 너무 무서워. 재호는 의자에 조용히 앉았다. 그리고 그녀의 눈을 똑바로 마주했다. 서연아, 채무만 다 상환하면 아무 문제 없어. 내가 벌린 일이야. 내가 책임져야 해. 그 문장은 잔혹한 진실이었다. 하지만 지금 필요한 건 감정적 위로가 아니라 현실을 직면하는 용기였다. 다음 날 재우는 연차를 내고 서연과 함께 법원으로 향했다. 법원 건물 앞에서 서연은 발걸음을 떼지 못했다. 여보, 나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돼. 재우는 잠시 그녀의 손을 잡았다. 아주 짧고 가벼운 접촉이었지만 그것만으로도 선이 그어지는 느낌이었다. 그래야 다시 시작할 수 있어. 그 한마디 끝에 더 이상의 망설임은 없었다. 서류 접수 창구 앞에서 서연은 손끝이 떨려 글씨를 제대로 쓰지 못했다. 재훈이 대신 기입해주며 서류 뭉치를 건넸다. 직원의 말이 덤덤하게 이어졌다. 이제 채무조사 기간 거치고 정식 개시 결정 나면 연락합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법원을 나서며 그녀의 그림자는 평소보다 훨씬 작아져 있었다. 며칠 뒤 장모에게서 연락이 왔다. 장모의 목소리는 전과 달랐다. 기세도 분노도 억울함도 묻혀 있었다. 대신 절박함이 묻어 있었다. 안서방, 나 좀 도와줄 수 없나? 집주인이 월세 내라고 난리야. 나 돈이 없어. 은행에서도 대출 안 된대. 달라진 건 말투였다. 달라지지 않은 건 내용이었다. 재호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장모님 도와드릴 수 있어요. 순간 장모의 숨소리가 들렸다. 정말? 그럼. 단 조건이 있어요. 장모의 숨소리가 딱 멈췄다. 조건? 네. 혼자 지내기 힘드시면 저희 집으로 들어오세요. 대신 집안일과 육아를 도와주셔야 해요. 월급으로 150만 원 드릴게요. 저희는 지금 외부 가사 도우미를 쓸 여유가 없어요. 장모는 잠시 말을 잃은 듯했다. 그리고 곧바로 목소리가 날카롭게 바뀌었다. 아니, 내가 왜 그런 걸 해야? 안 하셔도 됩니다. 재호는 담담했다.
대신 생활비 지원은 앞으로도 계속 없습니다. 장모는 말을 잇지 못했다. 침묵은 때로 어떤 말보다 크게 울렸다. 선택은 장모님이 하시는 거예요. 재훈이 마지막으로 말하자 장모는 아무 말 없이 전화를 끊었다. 그날 밤 장모는 서연에게 전화를 걸어 한참을 울었다. 엄마, 그동안 무리하게 쓴 것도 있고, 여보도 너무 힘들어. 서연은 중간에서 말리기도 설득하기도 변명하기도 했지만 대화는 계속 빙빙 같은 곳을 맴돌았다. 그리고 결국 장모의 목소리는 작고 떨리는 속삭임이 되었다. 알겠다. 들어갈게. 같이 산다는 뜻이었다. 서연은 전화를 끊은 뒤 탁자 위에 얼굴을 묻었다. 여보, 재우는 그녀의 곁에 다가왔다. 엄마, 우리 집 들어오시겠대. 재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근데 엄마 정말 집안일 할 수 있을까? 재우는 단호하게 말했다. 해야 해. 그게 조건이니까. 서연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남편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 눈빛이 말하고 있었다. 우리는 다시 처음부터 규칙을 세워야 한다. 며칠 뒤 장모 이명자는 캐리어 2개를 끌고 나타났다. 초라해진 외투, 부은 눈, 그리고 꺾여버린 자존심. 문 앞에서 그녀는 겨우 힘을 짜내듯 말했다. 들어가도 되겠니? 재우는 조용히 문을 열었다. 네, 들어오세요. 장모의 발이 집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오래된 관계가 무너지고 새로운 질서가 시작되었다. 그녀는 이제 돈을 쓰는 사람이 아니라 일을 해야 하는 사람이 되었다. 그리고 그것은 누구보다 그녀 자신이 가장 잘 알고 있었다. 새벽 공기는 유난히 싸늘했다. 출산 후 3개월, 아직 베이라인이 완전히 돌아오지 않은 서연은 무거운 몸을 끌고 편의점 앞에 멈춰 섰다. 흰 입김이 어둠 속으로 흩어졌다. 이제는 편하게 남편의 돈으로 해외여행을 하는 그런 삶이 아니었다. 자기와 엄마가 벌인 일에 대한 책을 질 시간이었다. 그리고 여기서 바꾸지 못한다면 아이와의 미래도 불투명할 것이다. 아침에 분유병을 장모에게 넘겨주고 일터로 향하는 삶으로 바뀌었다. 오늘이 첫 출근이었다. 개인회생을 신청한 뒤 채무 목록이 정리되고 법원에서 변제 계획을 확정하기까지 서연이 할 수 있는 건 일을 찾는 것뿐이었다. 그리고 출산 후 3개월 만에 편의점 알바를 시작했다. 출근 첫날 반나절 동안 서연은 도넛 진열 방법, 담배 진열 규칙, 택배 스캔, 유통기한 확인 등을 배웠다. 출산 이후 약해진 허리가 아려왔고 서서 보내는 시간은 생각보다 훨씬 길었다. 하지만 이게 내가 감당해야 할 몫이야. 더 이상 도망칠 수 없는 현실에서 서연은 묵묵히 일했다. 그리고 집에서는 장모 이명자가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다. 아기의 기저귀를 갈고 전날 밤 쌓인 설거지를 하고 세탁기를 돌리고 침구를 털고 점심 반찬을 준비했다. 겉으로 보기엔 투덜거림이 여전했다. 아유, 허리는 왜 이렇게 아프냐? 요새 엄마들 힘들다더니 사실이네. 하지만 얼마 전까지의 모습과는 뉘앙스가 달랐다. 예전에 장모는 내가 왜 이런 걸 해야 하냐는 반발과 불만을 앞세우는 사람이었다. 그러나 지금의 장모는 비록 투덜댔지만 손은 멈추지 않았고 말은 불평이지만 행동은 책임을 지고 있었다. 아기는 장모의 품에서 잠들었고 장모는 작은 숨소리를 듣고 한참을 바라보았다. 얘가 이렇게 작았던가. 그 말 속에는 아득한 기억과 묘한 애틋함과 그리고 아주 작은 미안함이 섞여 있었다. 가족 모두 느끼고 있다. 퇴근 후 집에 들어온 재우는 잠시 문 앞에 멈춰 섰다. 집 안에서는 아기가 잠든 숨소리와 장모가 조용히 설거지를 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서연은 피곤한 얼굴로도 다음날 근무표를 확인하며 메모를 하고 있었다. 그는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문득 깨달았다. 누군가에게서 빼앗기던 집이 아니라 각자가 제 몫을 감당하며 돌아가는 집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재우는 처음으로 통장 잔액이 아닌 사람을 생각했다. 완벽하진 않지만 다시 무너질 것 같지도 않았다.
이 가족은 이제 적어도 같은 방향을 보고 걷고 있었다. 이제 제대로 가고 있다는 걸, 그리고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을